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최근 금융시장 및 국민연금 동향 상담 자료인데요. 이게 국민연금 상담은 이제 또 3부에서 집중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은 특히 이제 최근 금융시장은 다 아시듯이 국내 영향보다도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 이제 2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우리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열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돈셰프의 가장 최근에 이제 자주 나오시고 인기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특히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우리 워렌 버핏 긴급 경고 2025년 투자자 필수 행동 3가지 준비해 오셨네요.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벌써 5월이고 국내에는 대통령 선거 이슈로 해내서 상당히 어수선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가의 전설이 있는 워런 버핏 회장님께서는 올해 이제 94세시죠. 94세인데 2025년 말 은퇴를 선언하시면서 주식할 때 겁먹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금융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있어서 구독자님들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현명한 투자와 자산 관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버핏 회장님께서 이제 긴급 경고를 하셨는데요. 보면은 장기 투자에 집중하라. 첫 번째, 장기 투자에 집중하라 그러셨고, 버핏 회장님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그는 진정한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성급하게 팔지 마세요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항상 얘기하신 거 장기 투자하고 시간에 투자하라라는 것이 이제 메시지셨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해 가능 비즈니스에 이제 투자하시라. 그래서 버핏 회장님은 투자자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금융상품이라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율을 유지하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관된 저축 습관과 투자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충동적인 매매는 피하고 규율 있는 투자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라.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생 독서를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버핏 회장님이시죠. 하루에 투자 분석을 하시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결국에는 지식을 쌓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인사이트가 되는 아마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도 항상 세상에 독서를 이기는 것은 없다. 그런 철학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죠, 독서. 그죠? 자, 이제 또 서학개미, 이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할 때 지금 서학개미들도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학개미들이 요즘에 이제 화들짝 많이 놀라고 계신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굉장히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이고 신흥국으로 이제 분산 투자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요.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요. 주요 6개국, 유로나 일본 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거 대비 달러와의 평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러 인덱스 가치다 그러면 그냥 주요 선진국의 가치 6군데하고 비교해서 달러가 오르내리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미국 주식 투자 편중 심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가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급격히 확대했죠. 개인 투자자가 이 해외 주식 투자 확대되는 과정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그 집중도가 다른 투자 주체에 비해서 훨씬 이제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 비중을 보면 2019년 말에 47%에서 2023년 말에 63%까지 이제 늘었고, 개인 투자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58%, 2025년 3월 18일 현재 90.4%에 이릅니다. 그냥 대부분 다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 과도한 리스크 추구 성향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추정 지수의 수익률을 이제 2배 이상 추정하면서 인버스 ETF 여기 배열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수익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커니까 리스크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리스크 추구, 공격적인 투자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를 추구하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과도한 리스크 추구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야 되는데, 모건 스탠리라든가 골드만삭스에서 S&P 500이 5,5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도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향후 10년간 S&P 500 총 지수 토탈 리턴 인덱스가 연평균 수익률이 그 채권 수익률 3% 수준에도 이렇게 못 미칠 전망이다. 그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뭐 이런 전망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확실하게 뭐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세계의 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예측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달러 인덱스도 내리막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 구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특정 종목 편식 심화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특정 종목에 이제 편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매그니피션트 7, 뭐 우리가 잘 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7 종목 대다수와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스탠다드&푸의 500 지수 등을 추종하는 일반 ETF와 레버리지 ETF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3월 18일 현재 이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자산이 454억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3.2%를 차지한 거죠. 그 표에 밑에 보시면 454억 달러고 비중이 이제 43.2%. 대부분 여기다 그냥 투자하고 있는 거지. 상위 10개 종목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취임 첫 해 주식시장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발생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 첫 때는 대부분이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이 상승했었고 2001년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13.04%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 했었는데 그거는 9.11 테러 이후에 상당히 이제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마이너스를 겪은 겁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47대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1월 20일 날 취임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약 마이너스 7.3%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닉슨 대통령 이후에 최악의 출발을 기록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결국엔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국민들도 여론이 좋지 않고 각종 기관들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정책 방향에서 얻는 인사이트, 요즘 뭐 이 트럼프 2기 정책 관련해서 이제 분석하는 책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트럼프 2기 정책에서 이제 우리는 거래의 기술에서 그거를 갖다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The Art of Deal 1987년도에 트럼프가 지은 책입니다. 이게 거래의 기술 핵심 내용이 이제 크게 빅싱크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악에 대비하라, 지렛대를 활용하라, 관심을 끌어라, 유연성을 유지하라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크게 생각하라 해서 1기에는 좀 실패했었죠. 전략적인 게 좀 부재했었고 2기에서 이거를 갖다 보완해서 보편 관세. 뭐 예를 들면은 뭐 각 나라마다 보편적으로 5%의 관세를 부과한다.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여기다 플러스 상호 관세, 상호, 뮤추얼, 보복 관세죠. 미국에서 10% 부과하면 중국에서 10% 부과하니까 상호 관세가 이제 보복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으로 크게 나가는 거죠. 1기에서는 전략이 부재했었는데 2기에서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에서 착안을 해서 아마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간 것 같습니다. 최악에 대비하라.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공급망 교란이 과소평가됐었죠. 1기 때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미중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편중감이 있었고 나프타 북미 무역 협정 여기서 재협상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2기에 와서는 이제 감세, 법인세를 낮춰주고 리쇼어링, 해외로 다 기업을 다 떠나보냈다가 미국이 투자를 유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거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많이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리쇼어링이죠. 유인. 그래서 최악에 대비하라고 두 번째 이제 전략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지렛대를 활용하라 뭐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 1기 때는 뭐 트럼프가 신뢰가 상실됐죠. 이제 좀 신뢰가 상실됐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관세를 전방위로 계속 활용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귀추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끌어라. 이제 1기 때는 홍보 위주로 다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정치 메시지로 이제 바이든과는 이제 차별된다. 물론 미국의 정책에는 뭐 변동이 없습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정책은 대중국 견제, 뭐 세계 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가지만 1기 때 실패했던 거를 이제 2기 때 좀 바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유지하라. 그 당시 때 이제 코디네이터가 좀 부족했었죠. 코디가. 근데 2기 때는 이제 유연성을 좀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고 관세도 상당히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는 이유가 결국엔 인플레이션의 원흉인 정부 부채를 줄여야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36조의 달러에 이르는 미국 부채를 임기 내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부채를 갚는 방법은 현금 마련을 통해서 직접 갚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영주권을 비싸게 판다,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부서를 폐쇄한다, 공무원을 절반을 축소하고 반도체 보조금을 뭐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을 통해서 직접 갚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제 원하고 또 직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가격을 올려서 부채를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빠르고 한 방에 갚으려면 부채를 좀 녹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려고 몰려들어야 되죠. 몰려들어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으로 증시를 일부러 충격을 주고 침체를 유도하고 그럼 주식으로 안 가고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미국 채권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만기 1년이 하는 비리고 노트. 2년에서 10년, 본드는 뭐 20년에서 30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채권으로 관심이 증대돼서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부채도 상대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트럼프가 했는데 결국에는 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긴장시키고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결국에는 또 모든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골드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중국으로 알고 계신데 일본입니다. 일본, 중국, 영국 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 중간선거도 굉장히 사실은 뭐 또 영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미국의 중간선거, 미드텀 일렉션이 이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의회 의원이나 일부 주지사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집권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대통령과 다른 정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정책 마비 그리드 락이 걸릴 확률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를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트럼프는 공화당 대통령이었고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년 중간선거, 그렇죠. 미드텀 일렉션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트럼프의 주요 정책 추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행정명령, 이그젝티브 오더죠, 결론적으로. 이 주요 정책을 추진을 한 거죠. 이민 제한이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중국과의 무역 정책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달성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사실이었고요. 중간 선거와 정치 전략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자신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강력한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민 문제, 국경 안보, 미국 우선주의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내고 있는 거죠. 중간 선거는 2026년 11월 3일 날에 있습니다. 초고용 관세를 통한 경제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러스트벨트 및 핵심 경합주를 공략하는 거죠. 러스트벨트는 위스콘신이라든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제조업 중심의 러스트벨트 지역이죠. 녹슬은 벨트 지역, 자동차, 철강에서 외국 기업들이 떠나가고 이런 데에 집중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를 갖다 발전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미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관세 정책은. 시장 및 소비자의 심리가 이제 시장의 불안전성이 증가됐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에 의해 S&P 500 지수가 이제 10점
7%까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4.34%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도 이제 대폭 위축됐죠. 지금 많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73.2에서 67.8로 급락하는 등 신뢰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경제 성장에는. 그래서 이때 우리 소비자 구독자님들의 투자 전략으로는 역시 방어적 자산을 선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금, 골드, 그다음에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기술주 및 대형주 중심의 ETF 투자 및 방어적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특히 이제 2기 트럼프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이어서 또 계속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미열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